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장소를 색다르게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알라딘의 램프가 있는, 우리 직장 직원이 준 크리스마스 선물. 저기 보이죠? 에르메스 병지 꼭지입니다. 원래 이 돈은 변하고 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에르메스 병지 꼭지. 제가 여기서 이제 앉아서 많이 이렇게 좀 경제 구상을 좀 하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실 여기서 가끔씩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는데, 처음엔 여기가 뉴스룸 만들기 전에는 파티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막 그래갔는데, 그걸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돈 좀 더 줬어요. 시설비까지 주고 거기다 또 공사까지 쫙 하고, 좋았습니다. 아주.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그 책을, 본부장이 말한다 책을 쓰고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를 쓴 다음에 쓰면서 본부장이 말한다 영어판하고 이제 일본어판은 노리코상, 그리고 영어판은 우리 지금 영문학 고려대학교 영문학 교수시죠.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조교셨고,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Listen to your boss, Listen to your boss를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공연박에서 출판해서 이제 영국 쪽에다가 이제 출판을 기획을 했죠. 이건 영국에서 먹힌다. 미국하고 영국에서 좀 지금도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일본은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의 지금 표지를 그대로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뭐 일본어 판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어울려요. 일본어에 얼굴이 하도 근엄하게 나와가지고. 요즘 제 얼굴하고 틀립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D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프트한 얼굴이 됐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금융사 알리안스라든지 프루덴셜이 있을 때는 어떠냐면, 얼굴이 영국 프루덴셜 있을 때는 얼굴이 상당히 스트릭했어요. 스트릭했어요. 그래서 돈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 얼굴이 그렇게 되나 봐요. 조지 소로스라든지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상당히 좀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들 돈이 되게 많은데도, 그래도 일론 머스크도 얼굴 보면 어때요? 얼굴 딱 각져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있는 얼굴 같잖아요. 대부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얼굴이 편한 얼굴이 없어요. 어디 이렇게 한 군데 소화 안 되는 사람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얼굴이 소프트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덕분은 제가 그만큼 이제 예전처럼 치열하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있는 어떤 그런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제가 이제 돈에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관심이 많고, 또 이제 17년 정도를 이제 그쪽으로 돈이 도는 쪽,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저도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부족하진 않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미 연준이 과연 지금 기준금리 7%까지 이제 인상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게 꿈의 숫자 같거든요. 0% 하던 나라에서 지금 이게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였는데 7%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면 시중금리에서 가상금리를 쳐가지고 보통 한 1.에서 2% 정도 판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로머니에요. 로 머티리얼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7%가 되면 과연 제일 관심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일 거 아닙니까? 과연 0%일 때는 2, 3%대로 팔았는데
1%나 2%대로 팔았는데 장기금융으로 모기지로 해가지고 미국은 장기 모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에서 3% 정도로 팔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달 이제 자기가 원금의 이제 2, 3% 정도를 1년에 예를 들면 뭐 10억을 모기지를 냈다. 그러면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2천에서 3천 정도를 2,500 정도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200을 내고 월세를 평생 자기 이 집에 사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만 달러 집이 그렇게 싼 집이 아니에요. 미국은 10만 달러가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 집에서 자기가 내 집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모기지를 해놓고 평생 그걸 갚아나가는 겁니다. 어디 갔으면 자기 집이에요. 네, 어디 갔으면 자기 집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월세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물론 그 돈을 이제 다 갚으면 이제 되는데 보통은 이제 다 갚지 않고 자식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겠죠. 이자만 내도 되니까 원금은. 25년 뭐 30년 이렇게 이제 갚아나가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예, 어마무시한 겁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갚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가 됐을 때, 기준금리가 7%가 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9%로 시중은행에서나 뭐 보험사에서 9%로 과연 뭐 이렇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금금리를 과연 그러면 진짜 뭐 7, 8%까지 해주느냐 이거죠. 어? 금리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언제 보면은 이제 예금금리, 사실 거의 이제 지금 요즘 21세기에는 예금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워낙 금융상품이 많고 또 금융상품이 내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예금에다가 잘 안 내려고 그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주식양도 소득세도 때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더더욱 예금을 덜 하는 나라가 되겠죠. 미국도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많고, 또 뭐 401k라고 그래서 이제 연금,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금으로 이제 회사에서 연금을 가신데,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을 할 여력도 없고, 또 은행도 개인한테 예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라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돈이 풍족한 부분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이제 기업이 많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 돈을 버는 것보다 월급쟁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예금하는 돈이 상당히 컸어요. 예, 왜냐면 기업의 규모가 그렇게 안 컸기 때문이죠. 글로벌 기업도 많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웬만한 글로벌 기업이 다 미국 기업이고, 물론 미국 다는 아니지만 미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고, 또 기업 자체가 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예전처럼 뭐 기업이 뭐 금융권에다가 돈 빌려가지고 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은행보다 지금 기업이 돈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은행이 돈이 더 많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 뭐 국제그룹이 망하고 막 분열되고 대우가 막 무너지는 게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별로. 무역에서 이익 내는데 규모는 큰데 자산은 별로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던 거죠. 뭐 기아도 그렇고, 뭐 한보도 그렇고. 지금은 자산이 많아요, 그냥 그 기업들 자체가. 삼성이라든지 뭐 SK, 현대 뭐 이런 경우들이 본인들 자산만 다 팔아도 뭐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미국 같은 어떤 그런 OECD 국가로서 미국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가 되는 그 기업 규모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뭐 가게에다 돈 받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뭐 예금 장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수익에서 이제 뭐랄까 갈급하지 않는데 짭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대 마진이 커지게 되면은 7%가 올라가게 되면 예금 금리가 이제 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예금 뭐 우리가 대출 금리가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해서 뭐 7%라고 하면 이제 한 9%까지 오른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대출을 한 9%까지 내는 거예요. 지금 한 5% 돼요. 5%인데 7%, 9%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9%까지 올라가고 예금이야 뭐 한 얼마를 줄지 모르겠어요. 그게 7%까지 갈까요? 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은행에서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은행권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가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기업 은행들은 기업을 상대로 예대마진 장사를 해먹을 수는 없어요. 기업이 뭐 그렇게 돈을 빌릴 일도 없고 요즘엔 중소기업 같은 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예대마진의 개념은 무조건 가계입니다. 근데 지금 가계가 예금은 별로 받지 못하고 이제 예금은 별로 넣지 못하고 대출만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대마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금리. 그래서 지금 아마 은행주가 상당히 좋을 텐데 워낙 펀더먼털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라 그렇지 지금 은행이라든지 보험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가 되면 이제 좋아질 것은 뭐냐면 일단 은행의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예. 은행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채권 값은 이제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이제 채권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죠. 하지만 채권 값은 떨어지죠. 예, 시중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역대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은 늘 안 좋았어요. 예, 작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 라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돈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임이 적기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그걸 이제 뭐 안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 막 빚 내서 집 사라 할 때 막 사람들이 욕했어요. 아니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빚을 내라고 집을 사라는 얘기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근데 그때 만약에 변동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상당히 짭짤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면 변동금리, 이제 내려가는 금리로 집을 사야 됩니다. 예, 근데 변동금리,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확정금리로 집을 샀었어야죠. 예. 그래서 뭐 지난달, 재작년에 확정금리로 집을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문제는 확정금리로 집을 사려면 이제 상환기간이 상당히 길게 만들죠. 상환기간을 상당히 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상환을 잘 못하게 하죠.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환금리가 짧죠. 왜? 빨리 갚고 빨리 이제 끝내도 되는 겁니다. 위약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은행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은 늘 그래왔지만, 예, 아마 상당히 떨어지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횡보할 거예요. 예, 횡보할 겁니다. 그래도 안 좋을 거예요. 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명박 박근혜 때 한 8년 안 좋았어요. 예, 8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그런 때였고, 이명박 대통령 때가 언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예? 나중에 이제 금리를 다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은 이제 내려갈 것이고, 근데 보험이 또 좋아질 거예요. 보험은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 회사 자체가 예금을 따박따박 우리가 은행 예금을 따박따박 내는 사람은 없지만 보험료는 따박따박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의 어떤 그 수익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 금리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아마 그 보험주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보험 상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괜찮을 것이다. 이익이, 예, 복리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가 상당히 강세를 가질 것인데,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떨어지면 일단 푹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제 몇 개월이랄지 될지 아마 다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빅 스텝이 나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미 결정이 됐고 연말까지 3.7%까지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7%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얘기가 다 나왔고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리 시작됐고 이제 금융의 어떤 그 부스러기들을 빨리 치우고 대청소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좋은 선순환으로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큰 이제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고용지수하고 소비지수가 상당히 좋아요. 예.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한국도 고용이 나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실업자가 의외로 없어요,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 실업자가 별로 없고 뭐라도 해먹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이 건실하고 펀터분들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고 뭐 기업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업의 중견기업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원들을 감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가 급여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소비 여력을 아직도 튼실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영끌이 돼 있다 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가져가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갚아나가겠죠. 아니면 뭐 부동산을 좀 팔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여력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비여력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 임금은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은 경제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 그리고 가상 자산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무슨 신호를 의미하냐면 앞으로 너 몸 되게 좋아질 거야. 지금 맨날 운동하고 있잖아. 지금 운동할 때 지금은 막 힘들어. 근데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갑자기 얼굴이 확 좋아져요. 예. 반대로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죠. 아, 이제 내일부터 놀아. 그럼 좀 편히 쉬고 눕고 자고 이러면 처음엔 얼굴 좋다가 나중에 가면 별로 안 좋죠. 왜? 맨날 워크아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이 금리나 그리고 인상은 처음에는 나빴다가 나중엔 좋아지는 게 금리 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7% 인상이 너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금리 7%인 시대가 되면요 이 시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대예요. 예. 그런 정도의 만약에 시대가 그 정도라 그 금융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건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매우 건실한 상황이에요. 막 7대 영양소가 다 있는 음식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아침, 점심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7%가 됐을 때 미국 금리 7%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7%가 아니라 9%든 뭐 근데 왜냐하면 또 이게 있어요. 고용지수나 소비지수도 좋지만 또 뭐가 재밌냐면 지금은 기준금리 7%가 됐다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7%까지 올리지도 않아요. 예, 지금 금리 역전이 됐다 그래가지고 돈이 왕창 미국으로 갈 상황도 못 되고 갈 돈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미국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미국으로 가는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금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돈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헤지펀드 애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주식 수익률 나는 순간 뭐 2% 정도 돼도 그냥 한국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환율이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리안 환율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고 이걸 이제 감수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이걸 상기하시면 돼요. 예전에 프라자비 때 70불까지 갔어요. 1달러에 70엔. 근데 지금 120엔, 130엔입니다. 그래도 일본 경제 무너지지 않잖아요. 2배까지 되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가 지금 뭐 일본 미국 환율 차이 마진 차이가 나가지고 금리 차이가 나서 역마진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에는 한국 기업이 너무 많이 컸어요. 대가리가 컸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다 뭐 예금 넣을 겁니까? 예. 물론 뭐 여러 금융상품에는 미국 채권, 미국 이건 저도 넣었어요. 저도 넣었지만
한국에서 벌어먹어야 되는 사람은 한국에서 우리가 원화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벌어먹어야 되는 거죠. 또 한국도 좋은 시장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제 서로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디커플링이 일어날 거고, 이제 미국 금리, 한국 금리가 달라진다 해서 아마 그대로 커플링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안심하는 얘기예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다만 지금은 신용으로 뭘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신용은 뭐 조금씩 줄여나가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 이게 신용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자산에 저는 제 자산의 5% 정도를 항상 대출을 합니다. 자산의 뭐 10%, 50%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